4.3의 광풍이 제주를 휩쓸고 간 지도 어느덧 7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지금의 진상 규명과 또 명예 회복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마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의 기록을 넘어서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기억될 제주 4.3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세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추진 단장을 했던 안종철입니다. 현재는 5.18 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3 그 기록에 대해서 한 30여 년 동안 조사 연구해온 양조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영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최근에 4.3 기록물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이제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4.3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부터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류의 다양한 기억들을 보존하고 그것을 온 인류와 함께 나누자,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총 432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16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당연히 뭐 훈민정음 해례라든가 뭐 구텐베르크 활자 성경본이라는 아주 이렇게 오래된 기록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벌어졌지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안종철 박사님께서 노력해 주셨던 1980년대 그 광주 사태, 광주 항쟁의 기록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3 기록물은 언제부터 왜 등재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4.3 기록물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이제 제주 사회에서 이 4.3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학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담론이 시작되게 됐고 2018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재단과 함께 이 등재를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요. 첫 국내 공모가 올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뭐 새롭게 모아진 기록물들도 있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록물들도 있는데 많은 수는 이제 여기 계신 양조훈 이사님이 이제 진상규명 활동하셨을 때 정부 위원회로부터 이제 수집된 기록물들이 있고요. 또 그와는 더불어서 제주 4.3 평화재단에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에는 또 별도로 저희가 민간 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여쳐서 한 400여 점을 신규로 수집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형무소에서 수용인들이 보낸 엽서라든가 아니면 진상규명운동사에 이제 그 회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 그리고 당시 뭐 언론인의 취재 수첩 그리고 그 희생당하신 그 가족들의 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근데 4.3의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뭐 생성하거나 수집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느덧 이제 34년이 됐네요. 그 4.3 취재반장을 맡은 이후에 4.3 자료 기록물들을 이제 조사를 해왔죠. 먼저 그 관에서 발행된 4.3 관련 자료는 한마디로 그 허술했고 또 왜곡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은 그 4.3 체험자 증언 이런 것들을 교차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이제 알곡을 이제 그 찾아내는 작업을 쭉 해왔고요.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위원회가 이제 발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4.3 진상조사팀장을 맡아서 국방부, 육군본부, 경찰청, 보안사 이런 정부 부처를 이제 들어가서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 기록 생산부터가 부족했고 관리도 상당히 미비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충실하고 잘 정리가 된 거예요. 미국에 보면 이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미군이 생산한 비밀 문서들을 다 보관했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공개를 해요. 근데 그 기관에 갔더니 4.3 관련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4.3이 미군정 시절에 이제 발생됐기 때문이죠. 미군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무슨 군, 경, 서청을 비롯한 이제 우익 단체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편물을 검열하고 도청을 해요. 전화. 그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눈여겨봤더니 그들의 기록도 미국에 유리한 국익적이다, 또 반공적이다 하는 이제 그런 편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때도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4.3 등재 추진에 있어서 선례가 된 게 아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경우는 어땠어요? 광주는 80년에 일어났지만 80년부터 광주 시민들이 그런 5.18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남대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남대 출신들이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정리하고 있었던. 그걸 이제 어디다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90년 초에 5.18 보상법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광주시청에 바로 이 전남 그 5.18 관련된 과가 생기게 되니까 거기서 자료를 좀씩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30년이 지나면서는 자료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뭐 민간은 민간대로 관은 관대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고 또 그 전남대 5.18 연구소에 있었던 그 송기숙 교수님이 증언록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 2년 동안에 500명 증언록을 만들어가지고 풀빛 출판사에서 이만한 두꺼운 증언록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되게 우리는 이제 기록유산 하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런 것만 될 줄 알았는데 5.18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1980년대에 있었던 남미,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다 군사 독재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80년 후반부에 있었던 군사 독재의 그 기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요. 또 필리핀 1986년에 그 피플 파워라는 바로 그 대단히 큰 데모가 있었거든요. 이것의 방송 녹음 테이프가 유네스코 등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 한 10개를 쭉 뽑아 보다 보니까 이건 5.18이 충분히 하겠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인치피트가 찍어놨던 그 방송 카메라 필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서도 가지고 있고 국가 기록도 가지고 있고 쭉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례들만을 제가 모아가지고 하나 그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우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러니까 건데.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거의 모르는 왼땅 상태. 헤딩하기로 예. 했는데 그 이제 헤딩으로 왼땅을 깨버렸네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4.3의 경우도 그 기록들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네. 혹시 그 등재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그에서 이제 등재가 되는 기록물들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 교훈이 단순히 이제 작은 지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미가 있을 때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방대한 기록물을 물론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약 3만 건의 기록물을 저희가 뽑아냈고 그 기록물들은 이제 사건 당시에 4.3 당시의 기록물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정부 측에서 발행한 뭐 여러 가지 명령사라던가 회의록 혹은 뭐 저희 계엄령 선포문 같은 뭐 대표적인 기록물들이 있고 또 당시 4.3이라는 게 미군정 치하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군에 의해서 생산된 뭐 각종 보고서라던가 자료들 그 다음에 또 드물게 저희가 당시 기록으로 갖고 있는 메이데이인 제주도라는 영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시 제주신보의 언론 기사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재판인 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됐지만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영인 명부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시 기록으로 저희가 등재를 이제 올린 상태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건 당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국가로부터의 사과를 받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후대의 기록물도 다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위한 그 도민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진상 조사 과정에서 모아졌던 희생자 개별의 심의 결정 요청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영무원 혹은 또 그 경우의 유족회 화해선언처럼 그 화해와 상생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기록물들도 선정을 해서 이번에 다 함께 제주 4.3의 기록물로서 등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인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없는 어떤 유일무이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온리원 딱 하나 있는 것. 그래서 특히 필사하러 있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시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딱 제주도에서만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유네스코 그때 심사위원들은 이게 없으면 인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없다. 인류의 어떤 발전사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에서 이미 그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80년 상황이 일어나서 되게 군사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간 정부, 이 민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의 큰 계기, 기폭제가 5.18이었지 않느냐 해서 한 시대의 흐름에 하나 큰 계기가 되는 그런 기점이었기 때문에 5.18이 상당히 높게 평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모든 기록들이 뭐 다 귀하고 중요하긴 할 텐데 특히나 더 중요하게 보는 기록물들이 있다면서요? 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 군법회의 그 수영인 명부를 이제 꼽고 있어요. 1999년 그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정부 기록 보존소로 방문해서 그 명부를 찾아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명부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 수영인 명부가 오히려 그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불명예가 되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결과적이지만 그 기록이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됐고, 나아가서 수영인의 그 명예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수영인 명부를 보면 2,530명의 그 수영인들에 대한 이름이 이제 간단히 적어 있고요, 인적사항이. 그런데 그 가장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문, 공판조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4월 동안에, 그러니까 3일 동안 345명의 사형 선고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많은 사형 선고거든요. 그런 중대한 사항이 국내, 외국, 언론에 단 한 줄 안 비쳐요. 이제 그건 뭐냐면 탁상 재판, 데스크 프리했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2003년에 정부 보고서에 4.3 군법회의는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2006년에는 국회에서 그 희생자 범위에 전에는 사망, 행방불명, 그 후유장애만 있었지만 네 번째로 수영인을 또 끼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가 특별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그 군법회의의 그 수행인들에게 재심 기회를 만들었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군법회의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죄 판결을 속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토대가 바로 그 수용인 명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록의 중요성, 만약에 그 수용인 명부가 그 시점에서 발견이 안 됐더라면 과연 그 수용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이런 의문 정도로 기록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이죠. 하나만 더 저희가 더 보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영무원의 비문인데, 이게 이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4.3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이제 막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냉전이라는 게 아주 작은 한 마을을 갈라놓거든요. 그 갈라놓는 거의 결말이 이제 4.3이 돼서 그 갈등이 불거져 나온 것인데, 영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쪼개졌던 마을이 서로 화해하고 그 화해를 기리면서 다시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화해하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함께 화해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다짐 같은 그것을 커다란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주 사람이 아닌데 그 4.3에 대해서 말고 그 영무원에 대해서 처음 읽었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서로 이렇게까지 싸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을 해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화해하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살아보자라는 정신을 이렇게 기려서 대대손손 우리 물려주고자 하는 그 정신이 새겨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해서 굉장히 감명 깊었게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영무원에 가보면 호국 영령, 한마디로 군인 경찰이잖아요.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충원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다가 4.3 피해 위령비가 있어요. 어쩌면은 서로 다른 죽음이잖아. 가해가 피해될 수 있는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와서 고개 숙여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감동적인 비문을 만드는데, 그 작업을 정부나 지방비 한 푼 받지 않고 지역민들이 각출해서 그걸 이루어놨다는 점에서 학자들이 아주 놀랍게 생각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서로 화해했다는 그 화해 상생,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특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 등재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인류 사회라는 게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목과 이렇게 질시를 넘어서 화해와 상생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점에서 제주가 모범적이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신다면, 유네스코의 심사위원들이 볼 때 아, 이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바로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좀 강조시켜주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외에 더 많이 실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록의 중요성들. 예. 네. 그 최근에 이제 기록 태용호 의원이 김일성이가 지시했다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뭐 현수막 사건, 결국은 4.3 왜곡이 지금 막 그냥 불밭듯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기록이 더욱 중요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2003년에 정부 보고서가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설에 대한 이제 진위를 이제 소제목으로 달아서 조목조목 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나 중앙당의 지령 이런 것들은 없었다. 결국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남로당 연구자들도 그런 입장이었고, 더구나 이제 우리 한국 군부의 그 대표성이랄까 상당히 그 총명을 받는 백선엽 장군, 김정군 장군 이런 사람들도 당 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미국에서 4.3 연구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존 메릴 박사도 같은 논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찾아서 그 허위를 이제 입증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수 세력이든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948년 무장투쟁은 4.3을 통한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2월 말에는요, 전라북도에서 모두 26개 지사가 습격당해요. 3월 2일 날은 전라남도에서 10개 지사. 미국 정부 보고서에 의해도 우리가 4.3 이전인 2월, 3월 2달 동안
경찰 관서 습격 상황이 전국적으로 239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4.3 이전에 본토에서 막 그냥 지속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느냐? 그해 2월에 유엔에서 한반도 미래를 이제 그 심의하던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요.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필요한다. 근데 그것은 소련이 반대하면 남한만이 단적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요동친 거죠. 자, 우리는 통일 신라로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한 1000년을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반쪽 조국이 될 수 있다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자판만이 아니고 김구 선생님, 김규식 이런 민족 지도자들도 다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만약에 태용호가 되든 누가 되든 제주도에 김일성이가 뭐 지시를 했다, 지령을 했다 하면 그건 바로 아까 말대로 제주도만이 아니죠. 육지에서 바로 그런 경찰 지시 사건이 빈발하게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지령 내렸다고 이렇게 말해야 앞뒤가 맞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분석하고 입증해야만이 역사를 제대로 이제 정립할 것이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어떤 일부 세력들의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록들이. 4.3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국가 폭력에 대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 폭력을 어떻게 작은 공동체가 극복하고 70년의 세월에 걸쳐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 동안 사람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또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좌절하고 하지만 또 잊혀지지 않고 다시 또 요구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지역의회가 움직이고 다음에는 국가가 움직여서 법도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되는 어떤 아주 전형적으로 너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모범 사례가 된 거죠. 과거사를 해결하는 모든 국가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자 이때 겪었던 그 불행한 과거를 딛고 우리는 화해와 상생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전파할 수 있으면 지금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과도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이러한 길 걷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차가 이제 남아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국내 공모 기간이 이제 마감이 돼서 저희가 그 공모 기간에 맞게 국내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고요. 아마 4월달 중으로 국내 이제 위원회에서 국내 대표 선발을 두 건을 각국에서는 2건밖에 두 건밖에 등재가 안 돼서 그 2건을 선정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선정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 기록물이 저희가 희망하는 것처럼 뽑히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좀 그 수정 보완 작업과 이제 번역 작업들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아마 제출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거기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봐야겠네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2년에 2건씩 이제 매년 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2년에 2건을 신청을 하는데 지금 되게 이제 그 내부의 흐름은 이제 고문서 쪽이 한 건, 현대사 쪽이 한 건. 이렇게 되게 이제 분류가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 건을 신청하시는데 지금 이미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신청해 놓은 지역 또는 그 분야가 많죠. 거의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10개 내에서 이제 결국은 딱 한 건 정도가 결국은 뭐 이 당첨이 되는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통로를 통하는 것이 우리 양궁 대표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올림픽 가서 메달 따기보다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그 절차를 통하는 것이
저는 더럽지 않냐. 문화재청의 심사를 그렇죠. 그게 통과하는 게 어렵지 더 않나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문화재청 심사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기록이 꼭 등재돼야 하는 이유를 좀 어필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그 4.3은 비록 제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거는 그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벌인 냉전, 이념 그 갈등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제주도였거든요. 그러니까 4.3이라는 속에는 동서냉전, 남북 분단, 그 다음에 이념 그 갈등, 또 나아가서는 국가폭력, 민간인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덮어진 역사를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꺼내는 이렇게 아까 작업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주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3 역사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진상규명 역사 이런 것들이 매우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등재를 해야 한다. 그런 그 이유를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죠. 네, 이 소중한 기록들이 또 잘 보존되고 활용돼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세 분 팀장님? 유네스코 기록물이 등재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건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당연히 잘 보존을 해야 할 거고 그 보존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접근성 이래갖고 이 기록들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아카이브를 새롭게 단장을 해서 그 아카이브에 약 5만 건의 자료를 집어넣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읽고 공부하고 하실 수 있도록 개비를 해놨고 네. 유네스코가 만약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되면 관리가 좀 달라지나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로 이렇게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아까 실장님 말하다시피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열람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 자료센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내 한 복판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독립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자료를 쌓아놓고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걸 활용하고 민주주의 교육, 인권 교육, 역사 교육에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5.18 기록관은 그 5.18 기록물을 상시 전시를 하고 있고 항상 상시 정신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그제 수장고에 들어있는 1차 문서, 즉 필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장 들어있고 이제 그 복사본을, 복제본을 이제 전시대에다 하고 끊임없이 동영상을 여러 군데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 5.18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5.18 의미, 5.18의 세계사적 의의 이런 것들을 쭉 알게 되는 그런 기록도 현재 우리 평화공원에도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안 되고를 예. 떠나서 그렇죠. 꼭 예, 필요한 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물론 과제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역할과 책임 문제예요. 미국 학자 가운데도 4.3 발발 원인을 미군정이 제공했다 하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대량 학살은 이승만 정부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발을 빼려고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구연대 송효찬 연대장을 제주 파견을 시킨 사람이 로버트 장군이라는 분이에요. 로버트 장군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주한미군 군사 고문단장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와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군 작전 통제권이 전부 미군에 이양됐을 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연대장을
파견 추천했을 뿐만 아니고 송효찬 연대장이 초토화 작전을 벌이니까 이 고문단장이 매우 잘했다고 이걸 아주 칭찬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초토화 작전에 동원된 장비, 무기, 총알 이거 누가 지원한 거냐? 참 미국이 지원했어요. 이제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쏙쏙 밝혀지기 때문에 미국이 초토화 작전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치밀한 자료가 필요한데 4년 전에 뉴욕에 있는 4.3 유엔 본부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수도 그 워싱턴에서 이제 4.3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 정치인들, 학자 가운데서도 이 한미 협정이 더욱 튼튼하기 위해서도 이런 4.3 같은 과거사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 어떤 논의의 장으로 왔는데, 이걸 결정적으로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도 계속 미국 자료를 조사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4.3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일부 보수 세력들 참 4.3 흔들게 제발 멈춰주시고요. 또 4.3이 이뤄낸 정말 화해와 상생, 평화의 정신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4.3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그런 한마디씩 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